자, 그러면 저희 이제 그 법률 세션으로 좀 옮겨봐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다음 주죠. 그래서 요 다음 주에 이제 시행되는 그 내용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기존의 특근법과 관련된 그런 상황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의 우리 강민경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션 2 발표를 맡게 된 법무법인 DLG의 강민경입니다. 앞서 크립토 시장과 같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는 이런 재미있는 주제와 달리 제 발표 내용은 규제와 관련 있는 부분이라 다소 지루하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가상자산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활동하려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발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우선 최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그 동향을 가볍게 살펴보고,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유사수신 행위에 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가상자산을 모금을 해서 이제 운용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이 행위에 대해서 유사수신 행위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이 최근에 이제 개정이 돼서 5월 28일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 법령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명시적으로 이 규정에 넣었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모금하고 이제 모집하고 이거에 대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로서 이제 규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상자산 신고 관련한 특근법 감독 규정의 개정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내용을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요. 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체계, 대주주 현황 등을 신고사항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및 임원, 대주주 등을 상대로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당국이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신고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고요. 이런 중단건에 대해서는 매 6개월마다 심사를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난 6월 10일에 금감원에서 NFT의 법적 성질 및 규율 체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NFT에 관해서 이제 금감원의 입장은 일단 이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한번 검토를 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으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순서로 이제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NFT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것들에 관해서도 이제 NFT의 특성인 대체 불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근법상의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 관해서 규제를 하는 규제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규제 체계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이 있다는 이 전제하에 시장에서는 정보 균형을 전제로 시장 효율성에 따라서 이제 증권의 가격이 정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공시 규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대의견 그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에서는 이제 공시 규제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일부 제정할 것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으로 이제 사업자와 투자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사업자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특근법상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자 규제에 해당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치라든지 이제 특별한 규정들은 사업자 규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온 부분은 바로 불공정 거래 규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증권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 모두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지고 비대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해서 이제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사기적 거래가 있을 것을 전제로 이런 사기적 행태를 금지하기 위해서 특별 규정으로 들어온 것이고,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 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10조 1항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2항과 3항에서는 시세 조종 행위에 관한 금지 규정, 4항에서는 부정거래 행위 금지 규정, 5항에서는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에 관한 사항과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규율이 어떻게 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을 살펴보기는 어렵고, 사례가 상당량 축적되어 있는 자본시장 규제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이 규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될지 예측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과의 비교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자본시장법 규정의 내용을 비교표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에서 이제 금지되는 대상 정보는 자본시장법상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중요 정보라고 이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일부 조금 상이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이한 측면 때문에 대상 자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상 자산에 관한 정보는 해당 가상 자산에 대한 거래에서 문제가 되지만,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는 이제 주식만이 아니라 주식과 연계된 주식 연계 증권 전체에 대해서 이제 주식 가치 변동에 따라서 그러한 증권들의 가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증권 등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주식 연계 증권까지 모두 포함한 증권을 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범자에 관해서는 규제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부자, 즉 발행 법인의 임직원 및 그다음에 주요 주주 뭐 이런 사람들이 내부자에 포함이 되고요. 준 내부자로서 이런 발행 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 회사와 어떤 계약 관계를 이제 계약을 교섭을 하고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 자들을 준 내부자로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부자나 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1차 정보 수령자를 또 이 규정의 수범자로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내부자, 준 내부자, 1차 정보 수령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자에 관해서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요해서 직무를 수행 중에 정보를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주요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 이제 일부 범위를 축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령자는 이런 내부자나 준 내부자로부터 1차적으로 바로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에 한정하기 때문에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2차 정보 수령자, 3차 정보 수령자 이렇게 차수가 넓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가 문제될 때는 이 사람이 내부자였냐, 나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내부자였냐, 1차 정보 수령자였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차, 3차 정보 수령자가 절대 규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과 공범으로 이제 같이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 내부자로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조금 차별성이 있는 부분은 이제 내부자의 그 발행 회사만이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발행 법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 임직원, 대리인도 내부자에 포함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준 내부자의 경우에는 역시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계약을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와 그 임직원, 대리인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계약은 그런 어떤 계약의 내용이나 종류, 계약 형태, 이행 시기, 계약 기간의 장단 등을 불문하고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 계약 관련성을 보기 때문에 범위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서 중요정보란 대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례에서는 중요정보에 관해서 투자자가 이 증권을 매수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 그 결정에 있어서 투자이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중요정보라고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자체가 확실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상당 부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중요성과 개연성을 고려해서 중요 정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에는 이제 공시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발행법인의 일정한 공시 의무에 따라서 뭐 사업 보고서와 같은 이제 보고서들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이러한 공시 의무 사항은 중요 정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공시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가 투자이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면 이 중요 정보에 해당해서 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정보는 어떠냐? 시장에서 증권의 수급 상황과 관련한 이 시장 정보가 과연 중요 정보, 미공개 중요 정보로서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의 뭐 수요나 공급에 관한 사항은 발행 법인과 무관하게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내부 정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일정한 케이스에서 단순히 이제 시장 정보에 관해서도 법인 내부의 결정과 관련된 시장 정보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 사안은 적대적 M&A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대적 M&A가 있을 거다, 이런 정보 자체는 어떤 시장 정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공개 중요 정보, 내부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이제 적대적 M&A가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 발행법인과의 경영 자문 계약의 체결을 통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이제 적대적 M&A를 철회한다. 이런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과 연계된 이런 시장 수급에 관한 정보는 이런 중요 정보에 해당해서 이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보에 관해서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보가 이게 정보냐 정보가 아니냐, 정보가 생성되었는지에 관해서도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정한 정보가 이게 단순히 회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수준에서는 정보가 아니겠지만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었을 때 이때가 정보를 생성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나타난 케이스들을 보면 교섭이 상당히 이루어지거나 주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뭐 예를 들어 계약 과정에서 텀시트이 작성되었다면 주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제 이사회 결의 절차가 예정되어 있어서 내부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시점에서는 이 중요 정보는 생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중요 정보를 그러면 미공개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되니까 정보를 그럼 공개한 정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법령에서는 정보 공개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 공개 방법으로는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미공개 정보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규정을 먼저 보시면 1번 항목과 2번 항목은 그 공시 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금융위나 거래소에 이제 신고 보고하는 서류들을 제출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1, 2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의 3, 4, 5로 기재된 부분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내용은
2개 이상의 전국지인 일반 일간 신문 또는 경제 일간 신문에 게재를 하여야 되고 그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경과한 새벽 6시부터 이제 공개가 되었다고 간주합니다. 다만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는 게재된 때로부터 6시간 경과한 때 공개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방송된 때 이때로부터 6시간 경과한 때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합뉴스를 통한 제공이 된 때도 6시간 경과하면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봅니다. 자본시장법상 이 5가지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는 정보의 공개로 간주되지 않고 또한 이 시간이 경과되기 전, 그러니까 게재를 하였더라도 신문에 게재를 하였더라도 6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정보 공개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 규정의 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자본시장법상 3, 4, 5항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대신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설치 운영하는 전자전달 매체를 통해 그 공개한 때도 이제 공개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하는 이제 앱이나 웹 등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는 이제 6시간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보고 다만 공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다음날 9시에 공개가 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규정의 취지를 보면 결국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는 사람들이 활동을 멈춘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사이에 있는 정보 공개 행위는 다음날 9시부터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볼 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설치 운영하는 전자전달 매체에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아무 정보나 공개된 것이 아니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발행법인이나 다른 누군가가 이 전자전달 매체에 정보를 공개하였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공개한 정보가 아니라면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이제 그 백서 같은 것을 이제 공개했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전달 매체도 이제 공개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때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이런 중요 내용을 공시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어떤 정보가 공개된 적이 없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전달 매체라 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거라는 기대가 희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최근 6개월간 중요 정보가 게재된 경우에 한해서 그 공시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때부터 하루가 경과되어야 공개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유의해서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가 이제 공개를 했는데 공개가 된 것이냐라는 또 판단의 문제가 있는데요. 뭐 아까 말한 신문 같은 데에 게재된 정보는 공개가 된 것으로 봤으니까 그럼 신문에 나오면 정보가 공개된 것인가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문에 공개된 것이라도 언론사의 추측 보도 그러니까 당의 법인의 의사로 공개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이러이러한 정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 보도를 낸 경우에 그 정보는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장에 소문이 다 파다하게 나고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고 언론사가 보도를 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다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법인의 의사로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공개된 정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는 이제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을 이용한 거래 행위를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거래 당사자 상호 간에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 경우는 이 이용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것의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렇게 고민해볼 포인트들이 무엇일지 한 2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만약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 및 기여에 참여하는 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수범자에 해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도 아까 앞서 보았던 준 내부자, 어떤 가상자산 사업자나
가상자산 발행하는 자와 일정한 계약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계약 체결, 이행, 교섭 단계에서 어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하였다면 수범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그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기록된 정보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정보인데 그러면 이런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서 이제 수범자의 범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범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임직원은 직무 관련성을 요하고 주요 주주는 권리 행사 그리고 어떤 감독기관의 경우에는 권한 행사 그리고 계약 체결 당사자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행 교섭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오가며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정보를 보고 그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봐서 거래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걸로 규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 자체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기 규정 관련해서는 굉장히 간접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는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보를 취득해서 이용한 행위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거래 당사자 간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상대 거래의 경우, 그러니까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어서 상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상대 거래의 경우에도 판례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저촉되었다고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제 사실관계는 매우 복잡한데 어떤 A라는 회사가 B 회사를 M&A를 하려고 하는데 A 회사는 자신의 투자자로부터 이 M&A에 관한 승인을 득하여야 되는 것이 이제 투자 계약상 조건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태핑을 해본 결과 이 투자자에서 승인 불가 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투자사의 운용사 직원과 얘기를 해서 이제 그 투자 계약상 이제 최대 주주가 자기 지분을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는 경우는 이 계약 위반으로 보는 그런 약정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그 계약 위반 행위를 해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만들어내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따라 이 전환사채 상환을 요구하는 이런 스텝을 밟아서 이제 전환사채를 양도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 결국 M&A를 진행하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A 회사의 대표이자 임원이자 대주주였던 이제 피고인 갑과 그리고 그 투자사의 운용사 직원이었던 이제 피고인 사이에 이제 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피고인은 여기서 주장하기를 상대 거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공정성이나 일반 투자자의 신뢰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아서 이 규정의 규제 목적과는 다르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 거래의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모두 정보를 알고 있다면 공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부자 거래가 아닌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보았지만 법원은 이런 상대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었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운용사 직원이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투자사 자체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정보 비대칭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사실 배임적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마 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인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세 조종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비교해 보면 수범자는 그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대상은 그 규제 대상에 따라서 가상자산,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상장증권 및 장래 파생 상품이 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특별한 게 말은 없지만 이제 시세 조종 행위 금지기 때문에 뭐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 조종 행위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들 목적으로 하는 통정 매매 같은 경우를 의미하고요. 유형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매매를 행위를 하는데 이 경우는 실제 내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목적만으로는 부족하고 투자자가 이 오인을 하고 이 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게 할 목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본시장법과의 차이점은 자본시장법은 이제 시세 변동,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반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시세 변동 또는 시세 고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형 3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은 시세 고정 행위는 별도의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고정 행위 같은 경우는 주관적 요건으로 유인 목적이 아니라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이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반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유인 목적으로 시세 고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 고정 행위라 하더라도 증권사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안정 조작이나 시장 조성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이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에는 이제 소문을 유포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에 의한 시세 조정도 규제를 하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그러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적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목적이라 함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목적이 다른 목적과 공존하거나 이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인정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남들을 오인하게 만들 거야 이러한 어떤 적극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행위를 하면 남들이 좀 잘못 판단할 여지가 있겠지라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행위를 통해서 투자자가 오해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었다면 오인 목적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유인 목적은 오인 목적보다는 좀 더 강화된 주관적 요건입니다.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어떤 시장의 자연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일단 오인을 시키고 그 오인에 따라서 어떤 매매 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고정 또는 안정 목적은 이 시장 요인에 이해하지 않고 다른 요인으로 시세를 고정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연적인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고정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다른 목적들도 다 오인 목적과 유사하게 꼭 다른 목적과 같이 있어도 인정될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주된 목적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요건의 판단은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간접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의 성격,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과 발행된 증권, 가상자산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 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그리고 시장 관여율, 지속적인 종가 관리가 있었냐라는 이런 거래의 동기나 태양, 그리고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 각각 사실에 대해서 그 케이스별로 굉장히 이제 다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관여율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의 경우에는 금감원에서는 내부 기준으로 시장 관여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판례에서는 반드시 그 규정이 있다고 해서 5%가 미만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런 주관적 목적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정 매매란 어떤 매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문상으로는 통정 매매에 관해서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서로 짜고 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 같은 가격이라 하면
정말 동시에 동일 가격으로 해야 되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 같은 시기란 반드시 동시가 아니더라도 쌍방의 주문이 시장에서 대응해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면 족하다고 보고 있고, 같은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도 쌍방의 주문이 대응해서 거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의 가격이라면 인정이 되고 꼭 동일 가격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의 수량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미 시장에 내어져 있는 주문에 관해서 사후적으로 통정한 다음 대응 주문을 내는 것도 통정 매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서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의 반대 매매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한 거래도 통정 매매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자본시장법상에서 이제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신고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신고하지 않은 시간외 대량 매매도 통정 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성 안정 조작의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증권회사 투자 매매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하는 것을 이제 이 시장 조정 행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할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자가 시장 조성 안정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통정 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입니다. 현실 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은 이제 증권이, 그러니까 그 가상자산, 이제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이 될 테고요. 그러니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말하는데, 이게 시장 요인에 의하지 않은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지, 이 거래로 인해서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시세 변동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그런 시장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이제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세 조종 주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증권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상승시키거나, 매도 1호가에 나온 매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매수 주문을 내서 마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또는 이제 매수 의사 없이 직전가 혹은 상대 호가와 대비해서 체결 가능성 없는 저가 주문을 반복적으로 많이 내서 이게 매수 잔량이 마치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라든지, 이제 주가가 상한가를 계속 시현하고 있을 때 상한가로 대량 매수 주문을 내서 이제 상한가가 지속되게 하는 행위, 또는 이제 시장가 주문을 내더라도 이 시장이 그 시장에서 매매가 굉장히 신속하게 체결되는 반면에 매도 주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가 매수 주문을 내면 이게 그 가격이 계속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가 매수 주문도 시세 조정 주문의 유형으로 이렇게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보았던 시장 조성자에 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증권 시장에서는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라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조성자라 하면 한국거래소와 이제 투자 매매업자,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이 계약에 따라서 그 거래량 및 스프레드가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군을 이제 시장을 조성하도록 호가 제출해서 이렇게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의 경우에는 거래소와의 계약이 아니라 그 발행 기업과 증권회사 간의 계약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어떤 유동성 개선을 원하는 그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는 발행회사와의 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는 불공정 행위 예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경에 금감원에서 이런 증권회사의 시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 이 시장 조종, 그러니까 시세 조종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본시장법상 그 시장 교란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봐서 과징금 부과 조치 사전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증선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서 이제 결정이 나서 종결된 사안이기는 한데요. 물론 이 사안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이렇게 시장 조성자 지위를 반납하는 증권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가상자산 시장은 어떠냐?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마켓메이커의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 대상의 예외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관계나 이런 내용들이 뭐 이렇게 증권 시장처럼 뭐 체계화된 규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 조종 행위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세 안정 행위 처벌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A라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제 IPO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증권회사가 시장 조성을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자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처하니까 이 대표이사 자체적으로 어떤 위탁계좌, 다른 사람 명의의 위탁계좌를 활용해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시세 조종 행위, 그러니까 시세 안정 행위로서 이제 처벌이 됐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일단 증권회사의 시장 조성 행위가 있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정거래 행위 금지 등의 금지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앞서 보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나 시세 조종 행위 금지 규정에 그서 커버할 수 없는 다른 유형의 어떤 일반적인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게 행위 주체도 특정되지 않고 행위 장소도 장례인지 장외인지도 구분하지 않고 행위 요소가 어떤 유형적으로 했든 무형적으로 했든 전혀 관계없이 어떤 행위 유형이든지 간에 그것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이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조종 행위와 이 규정은 서로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세 조종 행위라고 판단돼서 그 법조에 적용을 받는다면 이 부정거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 두 번째로는 이것은 이제 중요 사항에 관해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는 등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해서 이제 재산상을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도 이제 이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때 이제 허위 기재를 하거나 기재 누락을 하였다는 상황이 반드시 문서에다가 뭐 사실 자본시장법상에는 공시 의무가 있으니까 공시 의무가 있는 그 서류에 허위 기재, 기재 누락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너무 명확한데요. 반드시 문서의 이용을 요하지 않고 어떤 강연회나 TV,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발언을 할 때도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거나 일부러 빠뜨렸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허위로 잘못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실 표시를 한 것으로도 성립을 하고 실제로 타인이 그로 인해서 오해를 유발이 되었는지 또는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도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으로는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도 부정거래 행위 유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이제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만약에 이러한 행위의 혐의가 있어서 불공정 거래 조사가 들어갔을 때 그 절차상 내용입니다. 일단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일단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가 되었을 때 만약에 이 거래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면 금융위에 조사를 요청하게 되고 혹은 이게 의심을 넘어서서 이게 뭔가 이상 거래가 어떤 혐의가 거의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면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조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이제 조사 아래 하단에 있는 조사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거래소에서 통보를 하면 수리를 해서 가상자산 조사국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위법 사실 등에 관한 이제 내용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런 조치에 관해서 이제 통지를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조치를 사전 통지한 이후에 가산자산 시장 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융위에서 이제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와 함께 금융위에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하단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확정되면 금융위 조치가 확정적으로 이제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정에 관한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 변호사님께서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 NFT 시장 우리 이제 강민경 변호사가 이제 발표했던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에서 NFT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NFT의 성격이 뭐냐 이게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NFT는 많은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진출하려고 했던 시장인데 이제 진출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좀 흐지부지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해서 또 이제 그런 뭐 가상자산이나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임이 조금 분명한 부분부터는 이제 많이 이제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